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1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처음 시작한 후 지난 3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현장에서 매주 1회 또는 2회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해온 과제 가운데 사회 분야의 정책들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공무원들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이실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입니다.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들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단일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많을 때는 무려 13개의 부처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협업을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가며 크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도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입니다.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 과제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수서 동탄 간 GTX A 노선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때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 고속교통망인 GTX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서 동탄 개통을 계기로 앞으로 GTX를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개혁도 2월 1일 8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입니다. 그때 민생 토론회에서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 강화,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 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를 담은 의료 개혁 4대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일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애착을 갖고 있는 과제는 2월 5일 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늘봄 학교입니다. 저는 올해만 늘봄 학교를 4차례 방문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늘봄 학교는 지난 3월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2,838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 늘봄 학교 대기자 500여 명도 전부 해소돼서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가 늘봄 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와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학교가 원팀이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 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 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2월 8일 10번째 민생 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주제로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자영업자께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억울한 사연을 얘기하셨습니다.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주문했고 바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안 돼서 적극 행정위원회를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억울하게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1월 22일 5번째 민생토론회는 생활규제를 주제로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과 함께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서 통신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고 있습니다. 같은 날 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광역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는 등 상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회 이후 서울 동대문구가 휴일이 아닌 평일 휴업으로 바꾸었고 부산광역시도 오는 5월부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데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 30일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디지털을 주제로 국민을 위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스톱 행정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120개 공공서비스 구비 서류를 제로화해서 국민들이 각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도록 바꿨습니다.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이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게임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고 집단적 분산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소액 사기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분야의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책들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각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께 답변을 드린 실무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행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탄 없는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발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현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민생 문제에 대한 체감도 높은 해법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각 주제별 민생토론회를 국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 총 24회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5,570km를 이동하고 1,800여 명의 국민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240개의 과제를 약속드렸고 실제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들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늘봄 학교를 2학기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고 단통법 폐지 전이지만 번호 이동 전환 지원금을 도입해서 핸드폰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 약 187만 명에게 이자를 돌려드렸고 청소년 신분증을 확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령도 3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의 출산 장려금은 앞으로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고 국가장학금 수급 대상을 150만 명으로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서 동탄 구간의 GTX A 노선을 조기 개통하여 버스로 80분 걸렸던 거리를 약 20분으로 단축했고 휴일에도 장을 볼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평일 전환을 관련 지자체와 함께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불편도 과감히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논의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4대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5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서 설계 기술에 국한되었던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제조기술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R&D 혁신을 위해서 이공계 장학금 확대,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 선정 등도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4대 특구와 함께 지역 인프라 구축과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LH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1호 프로젝트가 선정되는 등 본격적인 지역 투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챙기기 위해 후속 조치 이행 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주기별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우수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로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민생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과제별 보고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과제들은 그간 진행된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 중에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제별로 먼저 각 부처 담당자들이 현장에서의 정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장관님들께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 담당자와 장관님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 조현정 사무관입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1,498개의 서비스에 대해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번 달까지 100개, 연말까지 421개의 서비스에 대해 구비서류를 없애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구비서류를 없앨 계획이었던 100개 서비스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3월 13일에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지금은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꼭 필요한 난소 기능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등본을 발급받아 챙겨갈 필요 없이 보건소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를 정비할 예정이며 현재 그중 274건의 사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 명의가 바뀌어 영업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이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식업 중앙회로부터 사업 양도양수가 쉬워져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만족해한다는 감사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정보 공유에 대한 거부감,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 개정의 번거로움, 그간 구비서류를 요구해왔던 관행 등으로 인해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오신 각 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비서류 없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현정 사무관이 공공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간에서도 구비 서류를 요구하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도 국민이 구비 서류로 인한 불편 없이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부분의 구비 서류 제도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통신사와 정보를 연계하여 2월 19일부터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제출 없이도 가족결합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도 개선 전에 불편해했던 이전 상황을 이 자리에서 한번 느껴보실 수 있도록 약 3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비 서류로 불편했던 이전의 우리 일상 함께 살펴볼까요? 최근에 결혼을 하여 통신요금 가족결합을 새로 신청하는 A씨의 이야기입니다. 가족결합 요금 할인 신청하러 왔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셨나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대기하고 신분증을 제출하고 결제한 후 서류를 받습니다. 대리점에 다시 방문하여 대기하고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합니다. 구비 서류로 불편했던 이전의 일상 어떠신가요? 네, 이때의 상황과 달리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의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화면에서 가족결합 신규 신청란이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가족 유무선 결합 신청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작성하기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그래서 성명이나 생년월일과 같은 필수 정보를 기재를 하고 남녀 구분을 적은 다음에 밑에 박스에 있는 본인 정보 제공 요구를 체크한 다음에 작성 완료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가족결합 신청이 완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비 서류가 없어 서류 발급을 위해서 이 기관, 저 기관,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며 한 번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시연은 단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민관과 협력해서 구비 서류를 하나하나씩 줄여나가서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제는 대형마트 영역 규제입니다. 산업부 담당자와 장관님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수연 사무관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은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 이후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청주에 이어 올해 초 서초구와 동대문구도 대형마트 의무협의를 평일로 전환하면서 실제로 지난 1월 말부터 주말 영업을 시작했고 또 부산시의 16개 구군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사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은 지난 2022년 8월에 정부의 규제 개선, 규제 심판 1호 과제로 선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실무자로서 그 규제 개선을 위해 지자체나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다들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막상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생토론회 이후에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또 2월 초에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님께서도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실제 주말 영업을 해보니까 주변 상권까지 매출이 동반 상승했다는 성과가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갖는 지자체들이 늘어났고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는 수영구를 비롯해서 한두 개 정도의 지자체만 이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탄력을 받아서 16개 구군 전체가 다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동대문구의 경동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시장 상인분들이 주말 영업을 시행하고 나니까 오히려 주말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다면서 그간의 평일 전환을 고민했던 것이 기호였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나 화장실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 자리에 계시던 상인분들, 소비자분들 모두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형마트 주말 영업에 따른 마트 근로자분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도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서 상생 노력을 약속한 만큼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지난 1월 22일 그 민생 토론회 이후에 많은 지자체로부터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관련해서 문의를 받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이전보다는 이 주말 영업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간 대구와 부산의 이 사례를 볼 때 광역 지자체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기초 지자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경우에 이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지자체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향후에 이 평일 전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6일에는 민생 토론에서 논의된 이 지방 새벽 배송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 온라인 새벽 배송 이 현장인 물류센터에 우리 2030 청년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요즘 이 맞벌이 부부 그리고 1인 청년 가구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이 새벽 배송이 강원도나 이 전남 같은 이런 지방에 내려가면은 이 새벽 배송 업체들이 진출을 하지 않고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이 지금 그 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현재 법으로 이게 막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와도 맞지 않는 이런 불공정한 규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다음은 다음 주제는 게임 이용자 권리 강화입니다. 이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체부 담당자와 장관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도현우 사무관입니다.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민생 토론회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게임이 이제 정말 국가 정책의 중심에 우뚝 섰다는 뿌듯함을 느낀과 동시에 지난번 발표 내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역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민생 토론회 이후 약 2달 동안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확률 정보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전담 모니터링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해설서를 배포함과 동시에 찾아가는 설명회 역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해설서를 제작함에 있어 정보 공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게임 이용자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집단적, 분산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거짓 확률 정보 등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 게임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등 게임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소액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 150개 경찰서 246명의 게임 소액 사기 수사 전담관 지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후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확률 정보들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으며 게임 광고 등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 커뮤니티 등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정책 담당자로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그리고 거짓 확률 검증과 같이 여전히 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공정이든 관계부처와 칸막이 없이 소통해 관련 문제들을 차질 없이 그리고 끝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도현우 사무관이 워낙에 자세하게 다 안내를 해줘서 뭐 제가 더 설명을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확률형 이 아이템이라는 거는 이 게임사가 그 게임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를 미리 제시하고 그만큼 이용자들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줬으면 그걸 잘 지켰으면 되는데 제시한 것보다 이 확률이 맞질 않고 덜 맞게 자꾸 조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가짜로 확률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특히나 이제 이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 대한 민원도 워낙에 많았고 제재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님 그 민생 토론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국정과제로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해서 이제는 뭐 이용자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는 가능하면 지금 이 국내에 있는 게임사들은 그 원칙을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서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건 이제 해외 게임사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해외 게임사가 특히나 우리 애플이라든지 구글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인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사고를 친다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유통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현재 정리를 했고요. 또 이제 국내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것은 법이 좀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의 거의 해외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 수출 비중도 높고 이용자도 워낙에 많고 해서 이 게임사에 대한 물론 진흥도 중요하고 지금 이렇게 좀 법을 어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 위원장님의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사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혜선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지난 1월 30일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게임 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깨닫고 지난 2달간 바쁘지만 즐겁게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27일에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까지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또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게임산업법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해 바로 지난주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슨과 같은 대규모 피해 발생 시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 게임사가 먼저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 제도도 입법 예고안에 함께 마련했습니다. 저는 지난 2달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 좋게도 저번 민생토론회에 함께 참석했던 게임 전문 유튜버님의 채널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된 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근 10년 동안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공정위 정책에 대해서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았고 그 결과 현재는 넥슨뿐 아니라 다른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분들의 신고도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일부 게임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잘못 알려줬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게임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이용자 입장에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한 부처만 힘쓸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유념해서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공정위는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된 그 기만 행위에 대해서 지난 1월에 제재를 한 바가 있고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서 공정위가 제때 잘 나서줬다는 긍정적 평가를 여러 번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뭐 청소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 연령층에서 매우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용자 피해 보호를 위해서 그 표준약관 개정이라든가 법 개정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신속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정책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집단 분쟁 조정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을 위해서 그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MOU를 지난 3월 15일 날 맺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는 집단 분쟁 해결 절차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 피해 접수된 건을 한국조정원이 모두 이관받아서 현재 5,000분이 넘는 분들이 그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이용자 피해가 있다면 빈틈없이 구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부처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해서 문체부가 모니터링 중입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현장 조사 경험이 많은 저희 공정위가 적극 검토해서 조사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에는 저희가 검찰 등의 수사 의뢰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용자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감시 및 그 법 집행을 충실히 하고 또 이용자 피해 발생 시에는 강구할 수 있는 모든 강구 수단을 강구해서 철저하게 이용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 문화부하고 공정위하고 법무부 이 게임에 관련된 건 세 부처가 꼭 한 부처처럼 일을 해야 이게 개선이 가능한 일이라서 그건 충분히 잘 그 협조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법무부의 이런 집단적 분산적 그 피해 구제에 대해서 한번 좀 방안을 제도적인 방안을 좀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예, 법무부 법무실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직후에 바로 지금 문체부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3개 부처가 바로 실무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 전환이라든지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서 현재 지금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그리고 행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법적으로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집단 소송이라든가 또는 대표자 소송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절차법적인 것도 좀 준비를 했나요? 예, 지금 그 현재 법무부에서는 대통령님 지시하신 바와 같이 그 송무 기능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그런 개선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아무리 그 입증 책임 전환을 하고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집단적 분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비자 피해자의 법원에 대한 문턱이 높게 느껴질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뭐 브라질이라든지 미국과 같이 그런 어떤 공익적인 그런 소송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강구 중입니다. 조만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서 관계 부처들이 이렇게 긴밀히 협업하시고 대통령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게임 이용자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통신비 부담 완화입니다. 이 사례 역시 관련 부처인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단말기 정책 위주로,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대책 위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방통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통위의 통신시장 조작과장을 맡고 있는 조주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 22일 날 저희가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통법 폐지를 발표한 지 72일이 지났습니다. 참 숨가쁜 일정이었습니다.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 국회 설득 노력도 했고, 그리고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월 4일 날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그리고 3월 14일 날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본호이동 시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3월 16일 첫 시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전환지원금 시행되고 나서 실제로 국민들과 유통망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3월 21일 날 강남에 있는 한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판매점 사장님께서는 그 전환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참 좋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전환지원금 수준이 13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 수준이 한 30만 원 정도는 돼야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핸드폰을 개통하러 오는 국민께서도 한 30만 원 수준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무실 돌아와서 이통사와 제조사들과 협의를 하고, 저희 위원장께서도 3월 22일 날 이통사와 제조사 CEO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하신 끝에 3월 23일 날 전환지원금이 33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통사의 어떤 본격적인 경쟁의 신호탄은 쏘아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지원금을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긍정적 효과도 발생했는데요. 전환지원금이 3월 16일 날 시행이 되었는데 이동통신사가 자신의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공시지원금을 50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사실 공시지원금 10만 원 인상은 전환지원금 3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쟁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국민들께서 쇼두면 위에 접어서 다니는 휴대폰 갤럭시 Z 플립으로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단통법 폐지 이전에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합쳐서 5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현재는 공시지원금, 3월 16일 날 시행되는 전환지원금, 추가지원금 합쳐서 약 94만 원, 통신비로 보면 약 한 40만 원 정도의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혜택은 더욱더 확대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환지원금 시행 과정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전환지원금을 통해서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의 어떤 유치를 시작하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제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함께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해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생활비에서 가계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고, 그중에서 단말기 구입비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 고가의 하이 프리미엄급 단말기가 일반화되면서 실제로 단말기 구입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방통위는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경감해 드리기 위해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총선과 정치 일정 등과 맞물려서 단기간 내에 단통법 폐지가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통법 시행령과 고시를 새로 제정해서 번호 이동 시에 전환지원금을 이 통사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조금 전에 저희 실무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상당한 그 가계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체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저희 전환지원금을 도입할 때 알뜰폰 사업자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알뜰폰 사업자들이 실제의 경쟁 주체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도록 과기부와 같이 합쳐서 그런 그 지원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서 그 혜택이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기정 통부 담당자와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효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제가 이런 큰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떨리고 설레지만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11년도 당시에는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발품을 팔면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곳을 찾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 4년 후에는 그러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그게 단말기 유통법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 폐지 업무를 지원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통신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가장 싸고 좋은 요금제가 뭐냐고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요금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좋은 요금제는 없지만 좋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지난주에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였습니다. 요금제 출시까지 통신사와의 업무 협의가 쉽지 않아 여러 번 판도 많이 깨졌지만 끝나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데이터를 조금 쓴다 하시는 분들은 행사가 끝나고 요금제 변경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 중저가 단말과 중저가 요금 결합에 대해 홍보하고 싶습니다. 최근 출시된 중저가 단말의 경우 31만 9천 원으로 3만 원대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기 계신 장관님과 함께 더 좋은 통신 정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기정통부는 그 이동통신 사업자 간 그 요금 인하 경쟁을 이렇게 통해서 국민들이 고루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를 적극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그 고가 중심의 그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이용자의 그 패턴들이 있고요. 뭐 연령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가령 뭐 청년 그리고 노령층 그리고 이제 알뜰폰 사용자 온라인 뭐 요금제 다양한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신설을 해서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휴대전화나 요즘 이제 OTT 서비스가
뭐 거의 일상화되어 있고 필수제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OTT 구독료가 상당히 이제 인상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요금제, 5G 요금제에다가 부가적으로 이런 그 OTT 서비스를 결합을 시킴으로 해서 할인 혜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말기 유통법 이제 폐지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자 간의 마케팅 경쟁이 굉장히 이제 촉진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 기존에 이제 이통 3사가 갖는 어떤 과점 구조를 해소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아까 이제 우리 방통위 위원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이통 3사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단말기 그 혜택을 경쟁을 통해서 혜택을 주게 되면 알뜰폰 사업자 또는 이제 신규 사업자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부분도 기존의 이통 3사하고 이들 알뜰폰이나 신규 사업자가 정말 그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건전한 환경을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우리 주무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제 요금제에 있어서 너무 많은 요금제가 중간 요금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통 3사 뭐 알뜰폰 다 합쳐서 요금제 그 숫자로만 따져 본다면 아마 전 세계 1등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들은 이거 나에게 맞는 요금제가 뭐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지 제대로 된 요금제를 이제 자기가 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좀 편리하게 비교해서 자기한테 맞는 요금제가 뭔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이렇게 좀 개정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통신사가 이용자 누구에게 최적인 요금제는 이런 겁니다라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법 제도도 만들어서 정말 국민들이 편리하게 바뀌어진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이 요금제 경쟁 인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금제도 만들고 해서 국민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들,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성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협업 우수 사례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늘봄학교입니다. 교육부 담당자와 부총리님의 말씀을 이어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윤철 서기관입니다. 지난 2월 5일에 저희 늘봄학교 민생토론회 이후에 정말 많은 사회적 관심 속에 2,741개의 늘봄학교가 올해 첫 발을 떼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할 때는 그 전국에 6,100개 정도 학교의 3분의 1 수준인 2,000개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준 덕에 37%나 증가한 숫자인 2,741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은 또 100개 학교가 더 늘어서 지금은 2,838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이로써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더 빨리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사실 늘봄학교는 일선 학교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말 전 사회적인 협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만나는 애로사항들을 그 전 부처와 또 지자체와 협력을 해 나가면서 돌파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계부처와 협력을 해서 저희가 규제 개선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늘봄학교는 학교 안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교육청이 학교 밖에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인근의 학교의 학생들을 안전한 통학버스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서 이제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현재 현행 법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 통학버스는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데 이 학교 밖에 새롭게 생겨난 이 공간이 이 전통적 개념의 학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교육청이 이번에는 그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또 전세버스는 소속원의 대상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은 교육청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학교 밖에 이런 공간을 만들고 유연하게 정책을 펴려고 해도 결국 기존처럼 학교가 일일이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되는 이런 비효율과 또 번거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국토부와 경찰청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4월 중에는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서 당장 교육청이 그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활용해서 이제 그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역에 많은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기관 그리고 단체나 협회와도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개 정도의 단체나 협회들과 MOU를 맺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강사나 프로그램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저희 교육부 차원에서 중앙 차원에서 대학이나 기관과 협력해서 지금 현재 700개 정도의 학교에 1,60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마음껏 얻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윤철 서기관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그 늘봄학교가 처음 이제 발표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과연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게 빨리 이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 우려가 많았는데요. 대통령께서 뭐 전폭적으로 사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안착 단계로 이제 접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또 교사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제 그 교육청의 그 17개 교육청이 진짜 한 마음으로 계속 그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서 해주셨고 또 특히 이제 남윤철 서기관이 얘기했지만 범부처 그 지원 체계가 이번에 되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제 지시하셔가지고 우리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가 설립이 됐고요. 또 2차 회의 때는 직접 그 주재하시면서 또 장관님들 좀 직접 한번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라고 해서 그 장관님들 현장에 간 그 미담들이 계속 저희 교육부에 들어옵니다. 뭐 통일부 장관님이 가셔가지고 뭐 태극기 교육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뭐 학부모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방과후 프로그램이 수업에서는 할 수 없었던 또 좀 경시됐던 정말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학부모들도 굉장히 지금 그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2학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됩니다. 지금 이제 2,780개 학교에서 이제 6,100개 학교로 늘어나기 때문에 2학기 때 이제 늘어나는 그 물량을 또 잘 해소할 수 있는 이제 큰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그 본부처 체계가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대통령께서 그 지금까지는 예산을 그 지방교육교부금과 이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국고로도 얼마든지 좀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이 좋은 프로그램이 또 좋은 공간에서 좀 늘봄을 그 하려면 대학들이 참여하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또 관심들이 많고 해서 대학들의 그 프로그램들을 또 부처랑 협의해서 뭐 그 예체능 같으면 당연히 문체부랑 또 대학들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 그게 늘봄학교로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2학기 제도화도 무난하게 저는 잘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내년에는 2학년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후내년에는 이제 완전 제도화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육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저는 뭐 최고 수준이 될 거다. 우리나라가 정말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은 나라고 그 잠재력이 큰 나라인데 그동안은 사교육으로 이렇게 각자가 하는 바람에 실제로 교육의 역량이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늘봄학교는 학교 안으로 다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회 이동성도 굉장히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집안 형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 그 경험을 할 수 없었던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히 초등학교 초기에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우리나라 그 인력 양성에 정말 큰 전기를 마련하는 좋은 제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도 강조하지만 이게 성공하는 데는 범부처적인 그런 노력이 굉장히 주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늘봄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 관계부처를 대표해서 문화체육부 장관님께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관님들 많이 가셨는데 제가 대표해도 되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 창원에 있는 합성 초등학교인가요? 예, 거길 갔었는데 그날 우리 안 장관님하고 그 창원 산단 그 문화의 옷을 입히는 문제로 내려가서 그 산단 관계자들과 회의하고 그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근데 정말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또 그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무슨 대단한 교육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구나. 그리고 선생님 두 분이 같이 하시는데 목이 다 쉬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이 이렇게 쉬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목이 쉬지 않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워낙에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천지사방으로 뛰고 소리 지르고 그거를 계속 끌고 가느라고 계속 선생님 목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그날 그 선생님들이 수업한 게 거울놀이 하고 그림자 퀴즈 맞히기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나가서 같이 돌고 뛰고 뭐 다 해봤는데 결국은 사실은 예술 교육을 한다는 건 무슨 기능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상상력이나 창의력 또는 이런 역할 바꾸기 놀이를 통해서 이 세상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너도 있고 우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체육 교육을 통해서는 룰을 지키는 거, 또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한 팀이 되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같이 잘 맞춰가는 이런 것은 체육 교육 아니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사실 우리 그 강사 선생님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접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강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저희 기관인 예술교육진흥원이나 이런 통해서 그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강사들의 어떤 자격 기준 같은 걸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할 생각이고요. 학교에서 그날도 제가 물어보니까 2시간 정도 하고 일찍 가는 학생도 있고 학원 가는 학생도 있고 뭐 아니면 저녁 때까지 있다가 가는 학생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가 다 해결 못하는 부분은 학교 밖에서 만약에 해결을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 학원이 그 역할은 이미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사실은 태권도 배우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맞벌이하는 부부가 애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태권도 학원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차로 태워가고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이 교통 문제는 그걸로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무슨 태권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돌봄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잘 저희들이 협업을 하면 태권도장도 좀 살려주고 사범들도 나름대로 지금은 태권도 배우는 애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거의 그런 작은 아이들 돌봄 놀이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도 만약에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뭐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날 본 문제점 중에 또 하나는 큰 도시는 강사 수급이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단체나 인구 소멸 지역 같은 데는 강사를 구하려고 해도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멀고 힘들고 그러니까 서울서 가려면 또 교통비까지 다 줘야 되고 그 인근에서도 사실 그 시골 지역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선생님 모시는 게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꼭 한 가지만 좀 말씀 덧붙이면 최근에 경기도가 이제 그 강사 수급 문제를 경기도는 이제 그 경제 지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수급이 어려운 이제 농어촌 지역이었는데 그걸 위해서 강사 그 월급을 시간당 8만 원까지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좀 해소가 된다고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늘보학교 교사 그 자리를 자꾸 만들고 또 적정 저 보상을 이렇게 하면은 또 보람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다음 협업부수 사례는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입니다. 이 과제는 많은 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낸 민생토론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먼저 식약처 과장님과 처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약처 최종동 과장입니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소상공인의 절실한 마음을 한 번 더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민생토론회를 마치고 3시간 만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신중히 하도록 공문을 바로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면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바로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통상 90일에서 180일 걸리는 법령 개정 기간을 법제처의 협조를 통해서 50일 만에 빠르게 법령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업무 지침도 명확하게 마련하여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 지난 2월 말입니다. 인천시, 부산시에서 실제로 행정처분을 면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론에서도 이러한 정책은 진작에 좀 시행이 되었어야 된다, 이런 반응을 보고 담당자로서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이 정책은 청소년에 속아서 술, 담배를 판매한 억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서 PC방이라든지 노래방까지 추가적인 제도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이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구나, 큰 자부심과 아울러 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게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조치를 하면서 대통령님께서 항상 부처 협업을 하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었는데, 그게 정말 부처 협업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가속도도 낼 수 있고 정책 홍보도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법령 개정이지만 중기부와 또 법제처에서 원팀으로 정말 도와주셔서 한 부처처럼 같이 노력해서 굉장히 빨리 하게 된 것이 관련 부처 공무원 분들께도 이게 다부처의 협업이구나 하는 그 체감을 느끼게 됐을 그 사례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민생 토론회를 보면서 사실 한 3가지의 단어가 떠올랐는데, 현장, 그다음에 공감, 그리고 속도감, 이 3가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배움을 얻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사실 작년에도 규제혁신 2.0 80개 과제를 했는데 올해도 규제혁신 3.0을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5월에 이제 80개 과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좀 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현장과 가장 밀접한 지방청 이제 직원들이 의견을 좀 모아왔던 것인데, 음식점에 가면 항상 결제할 때 보면 영업자 신고증이라고 이렇게 액자에 들어가 있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근데 그게 영업자 그 영업 신고증이 보관의 의무가 있고 그거를 보관을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는 것이 사실 현장에서 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라는 새로운 그런 것을 발견하게 돼서 이것도 이번에 개선을 해서 소상공인의 불편을 좀 더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식약처가 이제 식품, 의약품, 위생용품 다루는 것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 부처와 협업할 것이 많은데요.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불합리한 규제를 앞으로 여러 부처와 협업하면서 신속하게 계속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부처의 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기부 장관입니다. 소상공인 업무를 사실 이제 전담하고 있는 부서라서 2월 8일 날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속이는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선량한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문제가 확인이 되어서 식약처와 함께 그날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시간 만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그런 신속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분증을 속이는 청소년들이 주류뿐만 아니라 담배라든지 PC방, 노래방도 가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8개 관련 부처를 확인하고 또 경찰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청 그리고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정기적인 회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관련돼 있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요. 식품위생법의 시행령뿐만 아니라 담배사업법에도 시행 규칙이 있고 또 청소년 보호법에도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은 이미 3월 29일 날 저희가 국무회의를 통과를 하는 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 이전에라도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줄 것을 저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요청을 드렸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성과를 지금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날 2월 8일 민생토론회 내용을 담은 대통령님께서 바로 즉각 조치하라라고 한 지시를 담은 중기부 자체 쇼츠 영상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730만 명 정도가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댓글에도 이런 게 민생이다. 정말 4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응원의 댓글이 있었는데 이것은 생활 속의 규제를 빨리 혁파해 달라고 하는 또 다른 요청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준비한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신고를 해가지고 2달 동안 정지 먹고 벌금 내고 이런 억울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바로 좀 조치하시고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법은 법이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지 않을까, 개정은 되지 않고 마음고생만 하실까 봐 걱정이 됐어요. 강개무량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러 부처가 협심을 해야 이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주셔서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이제 선량한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는 다른 생활 속에 규제가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고 근본의 협업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또 협업을 통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행동하는 정부 표본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간 진행된 민생 토론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반응을 알아보고 향후 정책 소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이차관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민과 함께했던 민생토론의 그간의 여론 및 홍보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지난 3개월간 온라인상의 민생 정책이라는 단어 언급량은 5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규제 혁파와 같은 생활 밀착형 주제에 대하여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고 도약, 새로운, 상생 등과 같은 긍정 키워드들이 연관어로 분석되었습니다. 언론 보도 현황입니다. 12개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를 보면 반도체 패권, 민생 데모 철폐, 수도권 30분 출퇴근과 같은 민생 정책의 핵심 내용을 담은 일면 기사가 142건이었고 총 965건의 지면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 추진 현황입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이 605건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고 조회수는 총 5,5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토론의 현장의 모습을 간결하게 담아내 유튜브 쇼츠가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또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 공제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였던 만큼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했는데요. 덕분에 저도 헬스장만 익숙했는데 수영장도 한번 끊어볼까 하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또한 KTV는 360여 개 영상들로 3,2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이끌어냈고, 특히 대통령님의 행보를 다룬 유니크 채널은 민생 토론회가 시작된 1월에 비해 15% 이상 추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들은 126회의 사전, 사후 브리핑을 비롯하여 그간 총 660회 이상 언론을 대상으로 설명 활동을 시행했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언론 보도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대통령님과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과 미공개 사진들을 사용하여 정책 자료집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절실, 단호, 공감, 기대와 같은 현장 반응의 생생한 장면들을 주제별로 담아내어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께서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신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과제도 대단히 감동적인 과제들이 많았습니다만 정말 그 처리 과정도 정말 감동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님께서 직접 그 주재를 해주시고 즉각 우리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지시를 해주시고 한 그러한 노력들이 다 같이 합쳐져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관통하는 그 테마를 세 개만 보면, 첫째는 국민이고, 다음은 현장이고, 그 다음은 모두가 협력하는 협업, 이 세 가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정말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서 가장 빨리 이런 민생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획기적으로 더 넓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많은 조치들은 우리가 법을 고쳐야 된다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가 이러한 법들을 정말 민생이라는 이러한 그 기초 위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통과시켜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일간지에서 봤더니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 완벽한 그 우리 국민들한테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한 60개 이상의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런 아마 스터디를 한 거를 실은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929년부터 33년까지 전 세계가 대불황에 처했을 때 결국 미국의 의회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100일간의 의회 회기를 하루도 쉬지 않고 100일 동안을 열어서 그 수많은 개혁 과제, 당시 그 대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통과시킨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는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 세계적인 이런 변화, 그리고 이런 대변혁의 시대에 정말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그거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개선이라는 얘기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정상화라는 그러한 그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국민, 그리고 관계부처 간의 신속한 협업,
그리고 이러한 많은 과제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추출이 된다. 그렇게 된 것을 가장 빨리 넓게 국민들한테 효과가 가게 하려면 우리 행정부가 총력전을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노력을 우리 국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봤고 여러 나라에서 그런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는 물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국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정말 우리 구두 뒤축이 닳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이 민생 토론회에서 도출된 법률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한 여러 가지 국정 과제 이런 것들을 정말 국회를 잘 설득시켜서 적어도 앞으로 연말까지는 그 모든 법률을 다 통과시키고 완벽하게 다 해결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의 정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 우리가 겪은 이런 여러 경험들을 정말 앞으로의 모든 국정에 투시를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우리 국민들의 이런 모든 효과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행령과 규칙과 이런 거를 통해서 행정부가 가진 권한을 통해서 최대한 했다면 이제는 국회를 통해서 1929년부터 33년까지의 그 대공황 시기에 미국 의회가 우리 국가와 함께 그렇게 행정부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정말 행정부가 진짜 구두 뒤축이 닳도록 그렇게 뛰어야 되겠다. 또 그렇게 국회의 협조를 받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정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님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1월 초부터 24회에 걸쳐서 민생 토론회를 진행해 왔고 저희가 이제 잠시 한 2주 쉬면서 사회 분야, 경제 분야의 그동안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이런 점검 회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호흡을 조절하고 그리고 또 다시 민생 토론회 대장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 정부가 들어와서 첫 번째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 보고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부터 시작된 부처별 업무 보고는 관련 부처들을 결합해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전문가와 또 정책의 이런 대상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전문가, 정책 대상자, 기업인들과 함께 부처별 업무 보고를 작년에는 받았습니다. 한 2달 내지 3달에 걸쳐서 이렇게 받았고 금년에는 이 부처별이 아니고 부처 중심이 아니라 과제별로 부처 벽 허물기로 해서 각 부처 업무 보고를 과제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을 해 보니까 이게 부처별 업무 보고를 대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과제 중심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부처별 업무 보고는 뭐 다양한 보고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역시도 각 부처의 정책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 기업인 또 정책 수혜 국민들이 참석을 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함께 토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책 공급자인 각 정부 부처가 이 정책 아젠다를 선정해서 업무 보고를 해왔던 것이고요.
금년에 우리가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부처들이 서로 결합해서 벽을 허물고 융합해서 국민 중심으로 아젠다를 발굴해서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서로 머리를 맞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별에서 과제별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거 24번 진행해오는 가운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많은 각 부처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또 일하는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업무 방식이 전환됨에 따라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함께 동참해서 좋은 의견도 개진하고 또 우리들에게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원하는 것들을 잘 얘기를 해주신 또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정책, 사회 분야에 관한 그간의 민생 토론의 후속 조치들을 점검을 했는데요. 이 다음에는 경제 분야에 관한 민생 토론의 후속 조치 점검을 할 것입니다. 참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계속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연두 업무보고 방식을 좀 바꾼다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께서도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또 공직자들도 그 사고방식이나 업무 방식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정부 체질 개선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작년 업무 보고는 민관이 함께하긴 했습니다마는 주로 구청와대 그 영빈관에서 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민생 토론회는 뭐 수도권에서도 하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이동하는 이런 정책 토론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현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의 국민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또 아무래도 현장성을 더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방식은 재작년 정부 출범 후 한 가을 무렵에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약 180여 회 직접 주재하신 수출진흥전략회의를 벤치마킹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또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런 그 민생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많지만 그 늘봄학교와 그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우리 민생 토론회 과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늘봄학교는 우리가 이제 국가 돌봄 그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부모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어떤 부모의 그 사회적 지위를 자연히 그냥 승계하는 이런 데에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더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좀 어떤 평면적인 공정성이 아니라 어떤 세대별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정한 기회를 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교육에 대한 그 관점을 좀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교육을 정상화한다 그러면은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교육을 무조건 평준화만 하고 또 정해진 커리큘럼만 가르치고 국가가 그 학생들한테 딱 어떤 거를 세트로 만들어서 이것만 전달해 주면 끝난다는 사고방식. 근데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되겠다 하면은 공교육은 자꾸 획일적으로 바뀌면서 내용은 별로 발전을 못하고 사교육을 억제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추구해 왔는데 저는 사교육은 그것이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우리가 했던 그 사교육의 그런 부당한 카르텔, 그러니까 무슨 대학 입시에 있어서 소위 그 학교 과정에서 배우고 그걸 응용해서 풀 수 없는 그런 그 학원에만 그 학원을 다녀서 배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유능하고 응용력이 좋은 학생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배워서 대학 입시에서 어떤 불공정한 또 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교사까지 연루가 돼서 그런 좀 부당한 일들의 또 금전적인 대가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얽히는 그런 비리는 척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사교육을 눌러가지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 그거는 좀 발상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공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교육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물론 사교육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교육은 소수를 상대로 해서 어떤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그 교사가 강사가 아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는데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특정 분야에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은 많은 학생들, 많은 친구들과 같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경쟁심을 더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에서의 그 인간관계, 대외관계 같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아까 우리 문체부 장관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구조적으로 사교육에 비해서 약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고 그래서 얼마든지 고급 사교육과 공교육이 충분히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는 이런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고등학교라든지 그리고 이런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그래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와 지역의 대학을 또 연계해가지고 한다든 이렇게 공교육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은 얼마든지 굳이 사교육에 이렇게 비용을 쓰지 않더라도 정부가 잘만 만들어 나가면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동에 대한 이런 사교육과의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 늘봄학교를 통해서 하여튼 이 공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이런 컨텐츠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범부처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온 이 의료개혁은요. 지역 간에 이 좀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거. 비수도권에 살면 지방에 살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보다 더 불리한 이런 의료 환경에 처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필수 분야에 대해서 많이 미비한 인프라들을 우리가 구축을 해서 응급 환자라든가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데 지금
의료진이 지금 부족한 아주 불균형적으로 이 필수 분야에 대한 이 의사 이 어떤 불균형을 우리가 좀 해소하고 또 의사가 있어야 좋은 또 장비와 의료기기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돼야 하고 또 지역 간의 형평성, 공정성을 유지시키는 그런 의료개혁이 돼야 하고 또 우리가 고령화에 대비하는 또 의료개혁이 돼야 한다. 우리 고령화가 이제 뭐 지금 벌써 20년 동안에 2배 이상 고령화가 거의 3배 가까이 고령화가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는 10년만 지나면 지금 우리가 20%에서 30% 갈 거라고 하지만 그건 모릅니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에 대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저출산으로 인구도 주는데 무슨 뭐 이런 의료 인력 보강이 뭔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뭐 그야말로 현실을 너무 외면한 얘기고 그래서 이런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 간에 공정한 어떤 균형 있는 의료 접근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고령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3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이 역시도 관련 사무가 꼭 자신의 부처에 속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좀 관심 갖고 챙겨야 될 부분이 없는지 범부처 차원에서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요 다음에 또 경제 분야 민생 토론 후속 조치 점검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24번을 민생 토론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25회 민생 토론회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전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퇴장하시겠습니다.